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이게 시작하기 전에 그거 번호가 아까 이제 총괄평가 번호가 잘못됐는데 그 보니까 답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더라 번호 매깅이. 그래갖고 거기 85페이지에 보면 85번으로 돼 있는데 이 85번이 아니라 이게 이제 84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86번이 85번이고 해갖고 이게 비었어 결번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차례 이게 한 번씩 밀렸는데 그거 좀 조절을 해주시면 딱 답안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이제 보면 어디야? 아이고 이거네. 예. 자, 수공업 생산활동을 이제 넘어가죠. 수공업 생산활동. 자, 고려시대와 조선전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전기 때 수공업 체계는 간영 수공업 체계죠. 예, 그래서 고려시대 간영 수공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3번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도표 이제 그려놨어. 그래서 가집단, 나집단, 뭐 다집단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공인들은 어디에 등록돼 있냐면 그 공안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공안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3번제도 동원해갖고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세 개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가집단은 이제 공유하면 나집단은 이제 민영수공을 속하면서 그들이 운영이 하죠. 그래서 가집단에 들어갔던 집단들은 뭐냐면 외공장이나 외공장이나 경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줘요. 그래갖고 일을 하고 대신에 그들은 군역이 면제받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세금 물품 중에 일부를 공장세를 납부하고 갖다 팔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집단, 다집단들은 공장세를 납부하고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가집단이 어느 정도 직역에 수행하면 뭐죠? 그다음 나집단으로 이렇게 또 바뀌고 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것은 이제 공역이 그 당시 뭐였기 때문에 직역이기 때문이고 대신에 군역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인대 직역 변천 과정은 되게 군역의 변천 과정과 일치돼요. 왜 그러죠? 군역 대신 했기 때문에 그 역도 당연히 직역도 변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군역의 보폭과 봉족제를 실시할 땐 3번제 이렇게 동원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면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를 납부해. 그래서 면제받은 납부자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장인세를 납부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인세가 납부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건 직역 동원되지 않는 그런 형태고, 나중에는 다 거의 대부분 조선후기 때 뭘로 넘어가죠? 민영수공으로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있고 조선후기 때 간영수공은 이제 뭐만 남아 있냐면 나중에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나 하약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뭘로? 민영수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조선후기 때 나중에 점촌이 형성돼요. 점촌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모여 있으면 같이 분업도 할 수 있고 허업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점촌이다. 그래서 수공업 집단들이 모여 있는 마을 형태가 점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간해 수공업이 있고 사원 수공업이 있는데, 이 간해 수공업은 전문적인 장인들이 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 농민들이 했던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무명, 명주, 모시, 삼백 이런 것들인데, 왜냐면 특히 이제 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할 때 면포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군역을 대신할 때 납포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원 수공업도 아직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지나 제면, 양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조선전기 때 상업 보죠. 조선전기 때 상업은 진짜 볼 거 없어요.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이제 좀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정부의 상업통제 때는 제대로 안 됐다고 했죠. 농업을 중요시하고 그다음 상업을 뭐냐면 억압하는 그런 정책이죠. 이게 무본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이 근본적인 뭐예요? 농업이죠. 그 다음에 억말은 뭐죠? 상업이죠. 이런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맨날 했던 거야. 왜냐면 이 당시 지식인들이나 지배자들은 이게 농업은 상당히 뭔가 생산을 하잖아. 근데 상업은 생산을 전혀 안 하죠. 이거 상인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는.
왜냐면 얘들은 간사하고, 사기치고, 근데 이해봐요. 농민들은 뭐냐면, 무직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제를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쳐내기도 힘들어. 왜냐면, 한양이나 이런 대도시들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상인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상인과 지방 행상들을 파악하고 유통규제 부정을 많고 국가 세수입을 증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시시설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시장상인이라는 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언제 만들어졌죠? 조선시대 시장상인들은 태조가 한양을 세울 때부터 만들어졌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한양에 이제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한상을 만들 때 그 당시 개성과 똑같이 시천상인 집단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행랑을 이제 종로일가에 설치해놓고 입점만 내면 입점을 해갖고 돈을 내면 행랑세를 내면 거기 장사할 수 있도록 했게 이제 시초였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시청상이 이때 형성이 됐고 주로 이제 도성사업과 정부의 교환 과정에서 간장을 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수요물과 도성민의 일상적 수요품을 조달해줬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태종이라고 되어 있네. 태종이 아니라 태조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네, 태조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행랑 고쳐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있고 이 시전상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제 경시서죠. 경시서. 그래서 이제 이 경시서를 통해서 이제 평시서로 나중에 이름 바뀐데, 그 당시 시정과 도량형 물가 등을 간작을 했다. 그리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경시서가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했죠? 진울총으로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좀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난전이 있었을까 일단? 난전. 우리가 생각한 난전상인 집단은 없었어. 왜? 그냥 한양에서 시정상인 집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굳이 근남 정권도 없었고 그 난전상인 집단이었어. 그리고 이 당시 난전이라는 의미는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해가지고 난전 상인 집단 얘기한 게 아니라 도량형 같은 거 있죠. 이거 속이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예, 난전이 형성된 건 언제 때다? 조선 후기 때고 그때 이제 금난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유기전도 있었어요? 유기전 없었죠. 유기전은 어느 인조 이후 때 얘기고 요때는 뭐 난전, 뭐 유기전 그런 것도 없었어. 근데 교과서 읽다 보면 유기전이 마침 조선 초기 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한 건데 그건 아니고 유기전은 언제 때 물론 설이 많지만 되게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다 보고 있어요. 유기전 집단들은. 자, 그 다음에 시장과 화폐를 보는데 자, 요때 시장을 장시라고 불렀어요. 기록에 보면 장시, 장문이라 불렀는데 요때 시장은 예전에 고전시대 시장하고 달라요. 고전시대 시장은 어떤 거냐면 국가가 임의적으로 만든 뭐예요? 이거는 간설시장이죠. 근데 이건 민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시장이야. 그래갖고 이제 왜 이런 시장이 15세기 후반에 전라도에서 이제 등장을 했냐? 이거는 농업생산 발전하고 관련돼 있죠. 영작상경 같은 농업생산이 증대되면서 인연생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연생산을 교환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곡창시대인 전라도 등지에서 이런 시장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좋게 생각하냐? 별로 안 좋게 됐어. 초기 때. 왜냐면 이 시장에서 주로 뭐가 교환이 되냐면 도둑질 해가지고 작물도 교환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임꺽정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데서 다 교환을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물건 갖다 팔면 물건만 갖다 팔겠어? 그냥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정부 비판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정시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금지 정도 내지만 실제 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그거죠. 예, 결국에는 조선후기 때 그냥 인정하고 이제 말아버렸는데 자, 하여튼 이 장시와 장시를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상인이 활동했냐면 행상의 일종인 보부상이 활동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부상은 사상이 아니라 간상이에요. 예. 그래서 보부상이 왜 간상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전해지는 그 일화에 보면, 예전에 이성계가 이제 싸우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게 적대 초도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그때 보부상 집단들이 와서 구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이제 나중에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 해갖고 그 보부상 집단들에 특혜를 줬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전해지는 얘기고 실제로 이 보부상 집단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좀 하층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또 뭐냐면 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천대받고 하니까 그들끼리 또 단합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이 조직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부상 조직들이 정부에 필요에 따라 이용당하고 동원되고 대신에 이들에게 뭘 준 거야? 특정한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준 거죠. 예. 그래서 보부상 집단 간상의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상의 이유가 그 이유고, 이 보부상 집단은 나중에 이제 한국협회라고 아시죠? 이 한국협회도 보부상 집단인데, 처음에 독립협회를 탄압할 때 직접 군대를 동원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부상 조직인 간상 조직, 그러니까 이를 동원했죠. 일종의 어버이 연합 같은, 그걸 동원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제가 해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것을 누가 대신해주고 했다? 보부상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회도 만들었어요. 합회도 이제 여러 합회들 만드는데 저하를 만들죠. 저하는 이제 고려 말때 원나라 합회인 교초와 명나라 합회인 보초를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유통이 안 됐어. 일단은 종이 지폐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근데 이 종이 지폐가 아까 얘기 질이 별로 안 좋아서 후대하면 다 찢어져. 빈무대 찢어지고. 네, 그래서 유통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 통보라는 것들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했지만 유통이 잘 안 됐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조 때 만든 게 이제 팔방통보라고 하는 그 전패라고 하는데, 이 전패는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게 뭐냐면, 화살촉처럼 생겼어. 화살촉처럼 생겼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평상시에 합회를 사용했다가 전쟁 나면 이렇게 화살촉을 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것 같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화폐들이 유통이 안 됐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였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도 이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주로 물건을 파고할 때는 매개수단수는 뭘 했냐면 미와 포, 그러니까 쌀하고 포는 뭐예요? 무명. 그래서 면포 있죠? 이걸 했다. 근데 이 면포도 질이 좋은 면포가 아니라 좀 질이 떨어진 면포, 속옷을 만든 추포 같은 것들을 했죠. 그래서 헌물화폐를 좀 사용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폐가 널리 보급된 것은 숙종 때 무슨 화폐? 상평통보라는 화폐 있죠? 그때부터 널리 확대된 거고요. 그다음 행상은 이제 저 시장과 시장을 연결했던 상인들인데, 이들은 이제 육상, 보부상과 선상 있죠? 네. 근데 선상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들이 경강상인 집단이 있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나와요. 네,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무역은 예전에 설명했죠. 명나라 공무역, 사무역 허용인데 되게 이제 공무역 중심이죠. 공무역 중심. 그리고 또 뭐냐면 여진가의 때 이제 무역소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했고, 일본은 동네에서 지금 외관을 중심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무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팔포무역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허용한 거지. 실제로는 이제 별로 허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만 이제 해당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외관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일본이 입국 및 교육을 위해 설치는 장소로서 상관의 기능을 했는데, 사관은 이제, 뭐냐면, 사절단에 머무르는 곳. 상관은 거기 이제, 오늘날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의미인데, 되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삼포 외단을 할 때 삼포가 설치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진왜란 끝난 후에는 초당외관 있잖아요? 예, 초당외관 외에는 이제 설치하지 않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외관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무역소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의 경제적 욕구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익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못 만들어. 얘들이 이제 주요 생산품이 뭐냐면, 산삼, 그 다음 모피, 진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가지만 먹을 수는 없잖아. 맨날 이거 주시고 먹을 수 없죠. 산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 생필품을 조선이나 중국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해서, 먹게 되는데, 특히 이제 병자호란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정묘호란이나. 그때 이제 정묘호란이 나오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시장의 개설이야. 왜냐면 중국 측에서 명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활필수품을 중국에서 얻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얻겠어? 조선에서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개설해달라 해갖고, 시장을 개설을 했죠. 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전개 사업하고 수공업 요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시전상인 집단회 때 태조에 나왔다? 오타, 태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조 때 만들었다. 그게 하나 나온 거야. 될랑.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서브노트는 이제 관련된 게 146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좀 발췌도 하는 식으로 넘어가. 이렇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서브노트 이제 좀 볼게요. 다음에 대체 내년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이제 교재를 이제 다 바꾸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 서브노트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서브노트 해갖고 이제 그걸로 테마별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도 경남 서브노트 해가지고 좀 약간, 다시 만들고. 물론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서브노트를 다시 이제 만들려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뭐 들을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 합격하실 텐데, 뭐. 예. 만약에 내년에 들으실 분들은, 교재를 다시 사든지 하여튼 출력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경기도 서브노트 괜찮긴 했는데, 이거 너무 구더더기가 많아. 그래서 쓸모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주로, 경남 서브노트가 핵심적인 엑기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개선서 있는 것들 정확하게 그것만 정리한 것들이 많았고, 근데 여기는 그 한국사 길잡이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 그 내용이 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자,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있고, 이제 일단 시작할게요. 예. 자, 146페이지에 보면 연작상경제 관련된 내용 있죠? 수의시설 발달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어의 발달 넘어가서 이제 행상과 육상 정도 148페이지 있죠? 그거 한번 각자 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보고 토지제도 가전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 가전법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 그 수조권을 지급을 했고요. 사전은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경기 원칙이라고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만 제외했죠? 군전을 제외했다. 예,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는 모든 간인이 왕경주의에 경기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패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군전과 가전을 지급했고, 경선에 거주하는 왕실을 시행한 간원에게는 그 풍계따 가전을 지급했고요. 거경 시위하지 않는 지방의 한량간들은 본전을 몰수하는 대신에 5교대, 10교대 군전을 지급했다. 자, 요거는 되게 이제 예매한데,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한국 특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때 본전을 몰수하는 대신에 5교대가 10교대 군전을 지급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 요 설명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 아까 이제 고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고조사 10가지에는 본전을 바탕으로 해서 5개월과 10개월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예문이 이제 그 고조사에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본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 본전은 고려 말기 때 그 지방 한량간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세 부류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소유권상 그 토지와, 그 다음에 수조권상 토지와, 그 다음에 강타한 토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조권상 토지와 강타한 토지를 빼앗고, 뭐냐면, 뭐만 인정하는 거야, 본전으로서. 소유권상 토지만 인정한다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월과 10개월 군전을 지급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때 본전과 우리가 말하는 고조사 10가지의 본전은 좀 달라요. 10가지의 본전은 소유권의 의미고, 여기는 소유권, 수조권, 강탈된 토지 이렇게 하고, 그 중에 빼앗은 것은 강탈된 거와
수조권속 토지다. 이렇게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군전을 지급해서 교대로 한성에 번성해서 부경시한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중소지주의 평준화를 깨졌다. 의미를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쪽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만? 본전을 뭘로 한정시켜서? 소유권만 인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공역자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가전을 세습 부로 한대하고, 30도를 고정을 시키고요. 변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예외적으로 사회적 약자애들만, 허용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사회적 약자는 한가 고독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하고 다 달라요. 지금 노총각, 노처녀 다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약자야. 호래비, 이런 사람들, 돌싱녀, 돌싱남들, 여기에서 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는 직접 징수, 직접 답헌 있는데, 공조는 조는 국가, 사전에 조는 개인이 받도록 하는데, 이건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직전법 같은 경우에 보면, 전주 전객제 항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례수 증가, 가전의 세습 등등 해가지고, 세조 때 실시한 거고, 그래서 이제 현직 전직 관료를 만나고 지급됐던 가전을 폐지하고, 직전이나 명목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수주를 분급했다 등등.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결과, 퇴직 후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들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고, 그 다음에 농장이 또 확대는 배경이 되죠. 영대 정유체계가 이제 소멸돼. 영대 정유체계가 뭐냐면, 수신전이나 후량전 목록으로 이렇게 세습이 되거든. 수조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수조권이 세습받는 게 막을 수 있었다. 거기 이제 간수 간급제 이제 있고, 가정법 폐지 이후에 이제 가정제 명중 중기 때 실질적으로 이제 사문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봉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농장제는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작계지하고 가작제 있는데, 작계지는 아까 좀 설명했죠? 그 다음 가작제는 직영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영지, 가작제는. 그 다음 병작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부세제도 보면 이제 수동이적법, 이런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갖고, 답헌손실법 변경해서 쭉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있고, 공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내용 들어갈게요. 근세 문화를 이제 볼게요. 근세 문화. 자, 이 근세 문화는 조선 전기 때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뭐냐, 일단은, 사상사와 관련된 부분 있죠. 이의와 이양.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 좀 몇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사학사 관련된 부분 있죠? 사학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뭐가 나왔냐면, 한글 창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보게 뭐냐면, 기술 개발 있죠.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아직 고려시대 때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과학기술이나 천문학, 역법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초점을 해갖고 이제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 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조선 전기 때 문화를 이제 보면 민족적이며 실용적인 성격이 항목이 강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16세기 아니라 15세기 때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고려 후기 때의 영향을 받아요. 고려 후기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원나라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실용적이고 국제적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초기 때 세종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역복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문 관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관측기구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실용적인 것들이 발달한 거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과학기술 실용적 학문 이제 중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간학파라고 한다. 그래서 간학파는 이제 혁명파 사대부들이죠.
주로 15세 성리학 위에 학문의 사상을 포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석 학문파들은 뭐냐면 성리학 위에 다른 사상 배척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이 간학파들은 포용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자주적 민족 문화가 발달됐고,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이 발달했다. 간학파하고 훈구파는 약간 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간학파 중에 나중에 그 중종반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조의 집권 과정에 도와줘서 공식 책봉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훈구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간학파가 곧 훈구파는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창제 보죠. 이거 한글창제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 한글창제. 예. 한글창제 배경을 보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왜냐하면 지배층은 뭘 써요? 같은 말은 똑같죠. 근데 글자는 뭘 쓰죠? 한자를 쓰죠. 근데 피지배층은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여기 전화기나 TV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으니, 오직 글자를 통해서 뭔가 정책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세종 입장 올 때는 피지배층 교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강행실도 기껏 말을 내갖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다 그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림만 보면 알겠나? 그러면 교화를 제대로 시키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그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한자도 알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사대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조선이 이제 중국의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우리나라 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의 글자가 올 때, 예를 들어 큰 대자가 있잖아요. 대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대에 있는데, 대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따이라고 하죠, 따이. 그리고 손자는 샤오라고 하잖아, 샤오. 예.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몰라요, 저도. 예. 근데 요거를 이때 이제 딱 이제 대화 손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따이라고, 따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따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걸 똑같은 글자도 음을 읽을 때, 우리나라 음을 읽을 때, 듣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어떤 느낌에 따라 뭐예요? 각기 다른 발음을 할 수 있어. 이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글자를 배울 때는 상당히 힘들어. 왜냐면 이제 애들한테 천자문가 있기 때문에 천자문 보여주잖아? 자, 이게 대자다, 소자다 이렇게 가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억나는 게 한자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게 대야? 뭐라고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너 물어보면, 답변 못 해. 그래서, 이 한자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익히려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거야. 그래서, 요자 대자, 소자 되면 여기다 우리가 대, 소, 이렇게 병기를 해놓으면, 이제 그걸 공부하는 사람도 뭐야? 아, 이게 대구나, 소구나 하면서,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부하는 데는 효율적이고, 자습도 가능하죠. 혼자서 공부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 간의 어떤 기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우리말을 이제 적을 수 있는 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리말을 적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 입장에서 오히려 독자적인 것보다는 사대 외교적인 어떤 것들이 성격이 강하다. 사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주도는 누가 했냐?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편적 학자들이 했다고 했어요. 지편적 학자들. 그게 아니죠. 지편적 학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종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누가 도와줬냐? 왕자, 공주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지편적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뭐예요? 일종의 참고서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는 누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세종이 만들고, 참고서는 누가 만들었다? 지편적 학자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체는 세종이야. 그래서 거기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훌륭한 군주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우문학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자로서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 글자든 간에 창시자가 있는 글자는 없어요. 영어 누가 만든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다고 그거만 하지 특정한 사람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누구냐면
한글이야, 한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에 반포되고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활용을 이제 보면,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한글과 활용을 보면, 한자 발음을 우리 현시에 맞게 운서를 편찬했다. 아까 말처럼, 한자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 표준화된 우리나라 발음을 이제 정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동국 정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한문어 주요 서적들을 한글로 풀이해서 왕조의 위협을 알리거나 백성을 교화했다. 용미어천가, 원인청강지곡 등등 농사직설 등등 있는데, 여기 중에 원인청강지곡이나 석보상절, 금강경 언해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요한 서적은 아니에요. 그 당시 불교 서적인데, 또 왜 발견됐냐면, 그 당시 이제 세종이라든지 세조라는 왕이 뭘 숭배했죠? 불교를 숭배했어. 그러다 보니까 불심으로서 이제 뭘 한 거지.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교화 측면에서 뭐냐면 그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은 좀 근데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했고, 이건 안 나왔지만 주자가 돼 있죠. 주자가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언해를 냈죠. 예. 그 다음에 왕조의 그 뭐냐면 중요한 업적들을 알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용빙어천가를 만들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본 백성들 국가시체가 아닌데 이용했죠. 예전에는 말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잖아. 근데 글로 설명하니까 상당히 많이 보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행정실무에 이용했다. 그래서 서리 채용 시 훈민정음 시험 보도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되게 웃긴 게 서리들도 글 쓸 때는 한글 잘 안 써. 그러니까 조사만 몇 개 쓰고 다 뭐냐 이두나 한자를 많이 썼어요. 그 외에도 왜냐면 이두 한자 써야지 자신의 지위가 뭐야 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개나 소나 쓰는 한글 쓰면 자신의 지위는 나타날 수 없죠.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산문 같은 문학 창자에서 흥민적으로 이용했는데 특히 평민과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평민과 부녀자들. 그래서 여성학계에서는 이제 한글을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여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뭐냐, 병서. 또 사용했다. 병서. 병서가 뭐야? 국방과 관련된 책 있죠? 병서나 병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원래서 한글로 사용했어요. 왜? 이거는 이제 보안상 이유죠? 글자를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글을 못 읽을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만 익히면 금방 익히니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병서 같은 거는 한글로 썼다. 병서도 좀 적어주세요. 자, 그렇지만 지배층의 문자였던 한문을 보존하는 기능에 그쳤고요. 자, 주로 이제 궁중의 빈빈이나 양반집 부녀자들만 사용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언문이라고 해서 좀 뭐냐면 차별화시켰죠. 좀 비하했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은 나중에 주시경이 큰 글이라는 뜻에서 이제 나온 거고, 예전엔 좀 약간 비하를 했고, 그리고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글 못 쓰겠죠. 한글로 뭐냐면 이제 벽서 붙이고 자기 욕하니까 한글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제 하던 조치를 또 취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창제의 의의를 보면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함유하고 민족 문화 발전을 보존하고 문화 민족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세종이라는 한 사람이 주도해서 과학적 독자적인 문자를 제작했다. 그런데 이제 주역권 지편전 학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지편전 학자 중에 채말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반대했죠. 그거 괜히 만들었다가 중국 측이 알면 어떻게 하겠냐. 그 좋은 한문도 있는데 왜 그런 천한 한글을 만들어갖고 하냐. 그건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뭐냐면 훈민정음 언해본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뒤에 이제 지도서 같은 걸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야? 채말리 같은 나이 많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신숙준에 이런 젊은 학자들이 만들어갖고 이제 도와준 거고, 이건 그냥 보조 참고서만 만들고 실제 누가 만들었다? 세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통론 내용이 잘못돼 있어. 통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다? 지편전 학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선은 깨지고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한통에 보면 좀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좀 골라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서를 볼게요. 역사서. 지서. 자, 역사서의 편찬 목적은 이제 조선 전기 때 보면 되게 이제 건국 초기는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15세기 사서는 이제 자주적이고,
요 단군을 강조, 간찬사조, 고대사 정리죠. 그래서 뭐 동국사다, 삼국사조조, 고조사, 고조국사, 동국통갑 이런 것도 있고 건국초기와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사서에서는 살인들이 이제 하면서 산의 정치, 문화 의식이 반영됐고 존화주의와 왕도 정치가 반영됐고요. 단군보단 기자를 강조하고 사약형 사서가 많은데 사약형 사서는 뭐냐면 요약형 원래 본판이 있고 그걸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저조나 뭐 사약 이렇게 들어가면 요약판이라 보시면 돼요. 요약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 사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역사를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왜 중요하냐? 자, 왕권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교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후세 사람들의 평가야.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을 어디에 남겨요? 역사에서 남겨.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는 역사를 다 기록을 해. 기록. 그래서 왕이 강대한 전제 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관들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 거의 50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 기록 문화를 계속 남겼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선사를 공부하기는 상당히 편해요. 왜? 기록문이 많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이걸 또 정리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는 상당히 공부하기도 편한데 문제는 또 역사적 상상력이 제일 없는 곳이 이 조선사예요. 네, 그냥 기록에 다 팩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조선왕조실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태조부터 해서 철종, 태조실록부터 해서 철종실록까지 만드는데 순조실록과 그다음 고종실록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왕직이라서 이제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이시왕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통 그 조선왕조실록에 빼요. 요거는요. 예. 그 다음에 춘추필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필의 공정성 때문에 왕의 사호가 작성되고 칭역법은 기본적으로 뭐죠? 윤현칭호법이죠. 윤현칭호는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윤은 건너뛰니까. 그래서 그 건너뛴 해에 왕의 칭호를 1년으로 잡는 거죠. 예전에. 다만 이제 홍련칭호법이라 해서 예외적인 거 있어요. 홍련칭호법은. 그 예외적인 뭐냐? 태조, 중종, 인조 때요. 태종은 어차피 태조는 처음 왕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중종은 그전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마지막 해가 곧 중종 1년이 되는 거야. 마침 강해군도 왕이 아니죠. 그 강해군 마지막 해가 인조 1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 편년제 사서고요. 일기식 편년제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연산군 일기, 강해군 일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모호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기라고 하고, 다만 이제 여기 노상군 일기라고 해서 노상군 일기도 이제 쫓겨난 왕이죠. 이 사람도. 근데 나중에 숙종 때 단종이나 묘호가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바뀌어서 단종대왕실록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숙종 때 가면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났고, 저희 조선 전기 때 이제 좀 왕위가 추락되는 사람들 있죠? 사육신부터 해갖고 여기 단종대 해갖고 다 보기가 돼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편수 작업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편수 작업은 개정 작업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원본이 파기된 게 있어. 그래서 3차 수정본이 나오는 게 있는데, 태조, 정종, 태종실록이에요. 이거는 원본이 원래 있었는데, 원본 보관했는데, 나중에 꺼내가지고, 이거 다시 수정을 했어. 태조, 정종, 태종.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있는데, 세종 때 뭘 용비어천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용비어천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용비어천가를 보면 이제 선조들의 어떤 업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세종이 그걸 이제 가지고 와라. 실록을.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신하들 반대를 한 거예요. 도저히 보면 안 된다. 왕이 이게, 예전에 실록들을 보면 금지다. 근데 끝까지 우겨서 자기가 봤어. 그래 놓고는 꼴 뜯어 곤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것을 다 뜯어 곤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세종만이 유일하게 실록을 봤어요. 예. 원래 실록을 못 보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한 게 이제 개수실록인데, 개수실록은 그 전면으로 다 끄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편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수정실록인데, 수정실록은 이제 그 사실 차고 수정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선정실록과 경종실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 경종 수정실록과 그냥 선조 수정실록이 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도 있고 이건 또 수정실록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왜 이게 이제 했냐면, 원래 선정실록을 처음 작성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북인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서인들이 집권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이제 하고 수정실록을 만든 거야.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기존의 선조실록을 없앤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둔 채 놔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조 수정실록으로 나온 거죠. 경종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도 세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바뀔 때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실록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보궐정원 빠진 부분만 이제 했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실록은 그 왕이 목부죠. 그래서 왕이 참조하려고 각각의 이제 실록마다 국왕의 치적이나 선정만 간추린 내용이 있어요. 이거 국조보감이라고 해요. 작성은 실록청에서 이제 하는데 왕이 죽으면 실록청 안에 뭐가 춘추관 안에 뭐가 이제 만들어지면 실록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록청 안에 또 이제 3년마다 1가씩 성립을 해. 그래서 왕이 즉위년도가 많으면서 되게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조는 뭐 30 몇 년까지 살았으니까 시가가 넘고 뭐 단종 같은 사람은 빨리 죽었죠. 아니 문종 같은 빨리 죽었죠. 1갑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실록청에게 설치하고 설치해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사관들이 작성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자료가 됐던 것이 이제 사초, 시정기 뭐 등등인데 사초는 이제 그 입시사초가 있어요. 입시사초는 뭐냐면 거기 이제 드라마에 보면 왕 옆에서 맨날 기록하는 사람도 있죠. 한 명은 2명이 기록하는데 한 명은 승조원 쪽에서 파견된 주사고 한 명은 사관인데 사관이 기록할 사초를 입시사초라고요. 그래서 입시사초를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걸 이제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퇴청할 때 제출해.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적어놓은 게 가장사초예요. 그러니까 입시사초는 팩트만 적어놓은 거고 가장사초는 뭘 적어놓겠어요? 그 사실과 함께 자기의 의견을 적어놓겠죠. 그래서 보통 사신왈 해가지고 할 때는 이 가장사초 있어요. 근데 이 가장사초는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이 죽은 후에 반납을 해야 돼. 반납을 안 하면 사형을 당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초를 썼던 사관이 죽을 경우에는 그 자손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원칙상.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춘추관 일기가 있어서 이제 춘추관 자체에서 이제, 간청 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기가 있고, 이 시정기는 이거는 각 간청의 어떤 업무일지예요. 그래서 업무일지를 모아가지고 매년 3년마다 인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시정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의정부 등록, 경영일기, 승조일기 등등등. 그리고 참고자료, 개인일기, 문집, 야사, 구전. 구전도 되게 많아요. 어디 들은 얘기도 많이 적어놨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비변서 등록이 집어넣고, 일성록 아시죠? 정조의 개인일기지만 나중에 국가 공식 이론, 했던, 공식 기록이 됐던 일성록도 집어넣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 때 크게 3번에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그래갖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정초본이 이제 만판이 만들어지면, 초초본과 중초본은 어떻게 돼요? 세초 작업을 해갖고 없애버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강해군 일기는 요게 좀 남아있어요. 원래 초초본과 중초본이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초초본과 중초본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 강해군입니다. 강해군이 정초본은 안 만들었는데, 초초본과 중초본만 만들었어요, 이 강해군에는. 그래서 초초본에서는 강해군은 이제 활동을 어떻게 분주 활동을 기록한 데만 해서 그 중초본에서는 두 번째 본은 분주 활동이 빠졌어. 그리고 초초본에서는 이 강해군이 안질이 있거든요. 안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약간 충혈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질이 있어서 눈이 충혈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초본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성까지 들어서 뭐냐면 맨날 눈이 충혈돼 있어. 이렇게 적어. 이게 말이라도 다른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 그러니까 초초본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적어놓은 거고 중초본은 뭐죠? 이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뽑아가지고 왜곡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조선왕조실록이 객관적인 기록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뭐죠? 편집됐다. 편집사료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적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총초, 중초는 이제 세출하고, 정초 마지막 번은 이제 금속발전 내부를 임세해서 5대4하고에 보관을 해놓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외난 전까지는 저도 이제, 몇 곳인데 보관을 해놨냐면, 충추간,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그 묘항산, 아니, 오대가 아니라 잠깐만. 그 오대사관에서 이제 네 곳에 보관했죠. 초기 때 외난 이전은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사고 4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임진할 때 춘추관, 충주, 성주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유일하게 남은 게 전주사고인데 이 전주사고는 이제 전주 객사가 있어요. 객사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 양반 유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불타 없어지겠다 해가지고 산으로 옮겨놨어.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이 전주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다섯불 다시 찍어내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 사고를 어디에 놓냐면 도시에 뒀어. 도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외난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불 다 없어지잖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춘추관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로 올려놨어요? 산을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산을 이제 사고를 만들고 그걸 이제 거기 주변에 사찰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춘추가 오대사고 만든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항산 이렇게 있고 춘추관 사고는 나중에 이갈 때 없어졌다가 다시 순조 때 만들었다가 순조 때 또 화재로 지금 해서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대산 사고는 이제 동경대로 가져왔다가 거기 이제 그 강동 대지진 때 없어졌어. 그래서 다만 이제 이때 동경대 교수가 20부 정도 약간 일부만 이제 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남아있어. 오대산 사고는. 그 다음에 태백산 사고는 규장각에 있다가 서울대 보관됐다가 이제 정부 기록 보관소로 이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이산 사고는 이제 정족사 옮겼다가 그 다음에 규장각에 있다가 지금 서울대 도서관에 있죠. 예, 이게 남한 측에 있는 사고가 태백산 사고하고 만이산 사고고 묘항산 사고는 이제 나중에 그 적상사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항실 장서서가구에서 이제 그 어디야 저기 창덕궁인가 창경궁에 있다가 그게 이제 6.25 전쟁 때 일본 애들 북한 애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 있어.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조선왕조 이씨왕조 실록이라서 만들어진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역판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태백산, 만이산, 그 다음에 태백산 정족사본, 적상사본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어요. 일부 누가 남아있냐? 오대산 사고가 이제 1번 나오는데 이게 일본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돌아왔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는데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그 뭐냐면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천재지변까지 기록한 다방면의 자료를 수록한 종합적 사료고요. 유네스코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조사와 고조사 조조를 보죠. 자, 여기 사학사와 이제 쭉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구특 있죠, 구특. 구특 내용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구특 내용을 좀 열심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학사 부분은. 심포샘도 돼 있긴 했는데 좀 심포샘보다는 구특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는 일단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조선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보통 왕조국가 망하면 후대 국가가 이제 전에 왕조 국가를 왕조사를 정리를 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고조사 이제 편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정도전이 그걸 편찬하고 있어요. 고조국사. 네. 그래서 편년째 편찬해서 조선 왕조의 건국성, 정당성을 바뀌려 했는데, 이 정도전이 이제 고조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죽잖아요. 그래서 고조국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비판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고조국사가 이제 뭐냐 사실과 다르고 너무 그 그러니까 정도전 가까운 인물들 너무 추대했고 자기 중심으로 썼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태종, 세종을 거쳐가고 개찬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 고조사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고조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다만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고조국사 비난하는 내용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충 고조사가 이런 것이 있구나, 고조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고조국사는 그 누구 중심이냐면 신하 중심이에요. 신하 중심. 보통 편년체는 이제 중국에서는 신하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이거든요. 왜냐면 동선이 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 얘기가.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고조국사는 신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고조국사의 그 나중에 요약판이 뭐냐면 고조사 저조예요. 고조사 저조도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신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 그래서 고조국사가 신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고조사의 구성 내용을 볼게요. 고조사는 그 구성 내용 외우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야? 기전체죠. 기전체. 그래서 이제 세가 46권, 지 39권, 연표 2권, 열정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거 외워두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삼국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는 봉기, 열정, 표, 지정. 근데 여기 봉기는 없고 세가가 있어. 세가가 왜 있어요? 우리나라 자칭 뭐죠? 제후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봉기를 쓸 수 없죠. 황제 역사.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이유가 아까 전에 고조왕조의 어떤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과 고조왕조의 어떤 그 필연적인 멸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종의 예전에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프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조선이라는 왕조는 어디에 이어받은 왕조죠? 고조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왕조다. 그럼 고조를 건국 초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정통적인 나라는 걸 모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서 왕건까지는, 건국 과정에는 고조에 되게 우위적이야. 호의적이고. 고조 왕건을 칭송하고 고조 왕건이 사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성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고조 왕조 정통성을 세워요. 역사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나왔던 고조 왕조가 왜 망했냐? 언제 기점으로? 무신 정권 때 완전 쪽상 망해서 공민왕 때 잠깐 반짝했다가 뭐냐면 신돈에서 망쳐났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신돈의 자손이었던 우왕과 창왕 때문에 그냥 나라가 말아먹고 결국에 그 신돈의 자손들은 이제 뭐냐면 쳐낸 폐가 입진을 문제 내고는 이제 이성계 일파가 집권해서 결국엔 조선왕조를 세웠고, 조선왕조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고조왕조 어쩔 수 없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뭐냐면 우리가 대신 멸망시켜주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다에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고조사는 어민을만 정치적 목적에 만드는 제2차 사료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보셔야 돼.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조사 구성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사 저조가 있는데, 고조사 저조는 이제 그 내용은, 저조는 뭐예요? 요약본이죠. 고조사를 요약했다. 근데 이 고조사 저조의 요약본은 앞에 있는 고조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조사에 없는 내용들이 고조사 저조는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다른 판을 요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어디를 요약했다고 보고 있냐면 정도전이 쓴 고조국사를 요약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편년자 고조사 저조 35권이 문종 때에 김종서에 의해서 이제 간행이 됐고, 고조사 저조는 정도전의 고조국사를 여러 차례 수정한 후에 이뤄진 걸 평가되고, 당연히 이거는 뭘까요? 신하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조사 왕 중심인데 신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고조사와 이제 고조사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죠. 자, 일단 직서주의다. 그럼 직서주의와 개서주의가 뭐냐? 직서주의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개서주의는 그 당시 약사에 써였다 해도 사대 명부가 도덕 윤리에 맞게 고쳐 쓰는 거야. 그래서 천자 대신에 천자를 쓰는 봉기, 태호, 태자들 그 당시 이제 그 제후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가 대비 세자 이렇게 고쳐 쓰고요. 여왕이라는 것도 강상윤리에 보면 맞지 않죠. 그래서 그 강상윤리에 보면 남자는 고귀하고 여자는 낮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주라고 쓰고. 그 다음에 거서관 차창 이사금은 고유명칭에 품위가 없으니까 뭘로 고쳐야 돼? 왕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굳혀놓는 것이 직서주의예요. 개서주의고, 직서주의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다? 직서주의예요. 물론 약간 개서주의가 있겠지만, 직서주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한 게 누구냐면 세종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직서주의가 할 것이냐, 개서주의가 할 것이냐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이 딱 보기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말로 써야 된다. 용어를 써야 된다. 그 원칙상 직서주의. 이렇게 내세우고,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직서주의. 이렇게 했고, 기층 문화를 인식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그대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 직접 행한 불교, 도교 행사, 속학, 토속신화를 그대로 정리했어. 원래 유교국가에서는 이제 반대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고조사의 이제 어떤 기층 문화를 인식하고, 민족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왕도 패도를 공개했다. 이거는 아마, 고조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패도도 일정하게 인정해야지 그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잖아. 역사문론을.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사대주의 명문을 이제, 내포했는데, 유년칭호법을 사용했다. 유년칭호법은,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한 칭호법이 아니죠. 어디 칭호법이에요? 중국의 칭호법이죠? 우리나라 고유 칭호법은 뭐예요? 통념칭호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가를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와 비교해보세요. 세가가 아니라 삼국사기 뭐예요? 봉기죠. 근데 우리는 제국이기 때문에 세가를 사용했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선국의 명분을 투영해서 고조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고조사와 고조사 초유의 차이점도 있어요. 기전체. 고조사에서는 기전체. 그 다음에 군주 입장. 그 다음에 기록 보존용인데, 그래서 이제 군주 입장은 불리한 입장을 삭제했어. 군주에서. 그 다음, 원래 기전체는, 이거는 왕 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로 신하 중심의 역사인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특이하게 왕 중심을 써요. 왜냐면 기전체는 열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하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조사를 만들 때 이제 세 가지 논쟁이 있었어. 첫 번째가 뭐냐, 직서주의, 개서주의. 뭘로 해결됐죠? 직서주의. 두 번째로는 기전체를 할 것이냐, 편일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왕은 세종은 뭘 원했냐면, 기전체를 원했어. 신하들은 편일체를 했죠. 사회 봤죠? 기전체를 하되 그 내용은, 말 좀 했는데, 세종은 편년체, 그 다음에 신하들은 기전체, 이렇게 했는데, 타협 봐서, 기전체를 하되 그 내용은 뭘로 구성되냐? 왕 중심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고조사, 앞에 고조국사가 너무 정도전 중심으로 돼 있다. 인물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정도전과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만 했고, 개국공신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친한 사람들만 좋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박하게 평가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왕과 개국공신 인물평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하자. 그러면 거꾸로 정리하면 뭐야? 정도전이 좋게 봤던 사람들은 다 나쁘게 보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나쁘게 봤던 평가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은 또, 해갖고 또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또 뭐냐면, 평가 작업에서 정몽주에 대한 평가가 제일 걸림돌이야. 정몽주는 이제, 누구한테 죽었어요? 이방원한테 죽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원이 딱 집권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업적도 공조 높일 필요가 있거든. 이 사람이 이제 고조 왕실에 죽은 것처럼 조선 왕조도 너네도 죽어라.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역사의 팩트 보면 정몽주에 대해서 다 나쁜 것만 적어놓고 사신 왈 해놓고는 정몽주는 되게 높게 평가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 작업에서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사작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고조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관련된 총괄평가를 제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동국 사약 부분을. 어디 이제 보시냐면 59페이지 볼까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 40번 문제 볼게요. 40번 문제. 다음은 조선시대 때 책의 어떤 책의 서문 내용이다.
자, 이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논쟁 3가지를 쓰고 윗줄친 내용이 어떤 점을 관찰하기 위한 조치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논쟁점 인물평가의 불공정성과 여부. 아까 이제 정도전이 이제 인물평가에 대해서 고려국사에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만 좋게 평가했다고 했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고려말 사신들의 사초 왜곡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려실록들의 자료 보충 문제. 개서주의 직서주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서술체제의 선택 문제 있죠. 기전체 할 것인가, 편연체 할 것인가. 조선왕조 건국 명분의 간첩 정도.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밑줄친 내용은 어떤 점을 관찰하기 위한 조치인가. 봉기단 이동을 피하고 세간하는 것을 한 건 대의명분 중요성을 나타난 거다.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난 거냐면, 국제관계 4대 논적 명분론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4대 논적 명분론을 관철시켰다. 예.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2페이지 46번인가요? 네, 4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개서주의 의미를 써보고, 니은 어떤 측면이 반영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고조사와 고조사 저의 공통점 2가지를 말해보고, 왕권과 신권의 강화 입장에서 두 사설을 이제 차이점을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개서주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했어요? 성리학적 명분에 맞게 곤쳐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서에서 사대명과 도덕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곤쳐 쓴다. 그래서 이거 반대만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쓴 것을 뭐라고 하죠? 직서주의다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반영돼 고조사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와 같은 중국의 대등한 속학, 그다음 토속신학, 잡사 이런 것들인데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구만이 지낼 수 있죠? 천자만이 지낼 수 있죠. 중국만이 한계만이 지낼 수 있는데 고조사는 자주 지내는 못 씁니다. 우리가 조선 초기 때도 지냈지만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건 있고, 그래서 중국의 대등한 속학. 속학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 고유한 아학을 말해요. 아니 아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속시나 잡사는 뭐냐면 그 유교적 의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토속시나 잡신들에게 했던 제사를 얘기해요. 자, 이런 것도 그대로 신었어. 그러니까 이건 직서주의지만 또 뭘 인정한 거야, 요소에는.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고유한 제도와 문물을 비천하게 생각하면서도 민족의식 측면 인정하고 기층문화의 민족문화 개성을 반영했다. 고조사회가 일어나는 기층문화의 특징을, 물론, 겉으로는 뭐야, 반대가 심했지. 근데 자기의 어떤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일단 객관적 사실을 정해놓고, 그 객관적 사실 판단 누가 한다? 후대 사람이 한다고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팩트에 되게 충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고려에서 저 공통점 쓰면 왕도제 폐도주의 인정, 조선왕조 명분을 투영, 직서주의 채택하면서 사대론적 명분론을 관철시켰다. 차이점은 고조사는 군주관계 기사를 존중되고 불량한 기사가 삭제된 반면에 고조사 전후는 재상의 치적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유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95페이지. 어, 95페이지 94번 문제. 번호가 93번이죠? 93번. 네. 자, 거기 이제 다음은 조선 초기에 편찬한 역사책 서문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에 들어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고려 왕실은 태봉국에 일어나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사만을 통일한 후 요난을 반대하고 당나라를 섬기며 중국을 종정한 동방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번거롭게 쭉 있는데 고려 왕실을 뭐냐면 편찬하면서 뒤에 이제 까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가에 들어갈 것은 고조사죠. 고조사. 그다음 자료 B는 이거는 뭐냐면 고조사 저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신 김종서 등 상가 새롭게 하면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고조사 저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본데 이건 김종서가 이제 등장했고 이제
했던 것, 우의정까지 올라갈 건 문종 때예요. 예, 문종 때 그 이후에요. 이거는 이제 그 자료 A번은 그 세종 때 이제 고조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조사와 고조사 저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기획의 구성요소 쓰시오. 그래서 고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세가 열전 지표 목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점 아까 지금 했던 거 있죠? 그거 쓰시면 되고, 인물평가 부분에서 이제 논쟁을 보면 그 이성계와 정치적 동시관계에 있었던 반이인파와 그 다음에 공양화 온리파 중심으로 충신으로서 그 반대파 간신을 분류했다. 그리고 우왕, 창왕 같은 신분의 자식을 성탈자를 처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계와 정치 동시관계에 있던 반이인파들은 되게 좋게 봤고, 공양화 온리파 같은 충신호 그 반대파들은 간신으로 분류했다. 이런 것들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공양파 온리파는 누구야 그냥? 이건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성계의 그 일파들이죠. 이성계가 그냥 올려놓고는 그때 내걸던 게 뭐예요? 폐가 입진 논리 아니야. 근데 막상 이제 올려놓고 공양을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뭐야? 그냥 폐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왕, 창왕, 신돈의 자식들 해갖고 이제 참탈 조천했고, 그래서 고조사에 보면 우왕과 창왕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세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왕과 창왕도 그게 시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죠. 신우, 신창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했고, 동국사라고 넘어갈게요. 자, 동국사 보면 단권조선부터 해서 삼국시대까지 동국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때 동국을 누구 의미할까요? 중국 기준 볼 때 우리나라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국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쓴 동국을 많이 붙여. 중국 기준에서. 그래서 동국의 역사를 사작이라는 건 뭐예요? 요약했다. 그래서 편년제 사서인데 주로 이제 건군이 이제 정리를 했고, 삼국사격, 삼국유사를 추격하면서 연대순에 따라서 서술을 했죠. 편년제 방식으로. 그리고 신화와 전설서의 인식을 삭제했고, 불교 비판하면서 상강어준의 유교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국제질서의 사대론적 명문론을 또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기자, 만, 신라를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사만설이 나오는데, 만은 뭘로 봤냐면 백제, 변화는 고구려, 진화는 신라로 인식했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사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동국사적의 사만설. 그래갖고 이제 당선을 기반으로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치호는 이제 거꾸로 만은 어디로 보죠? 고구려, 변화는 백제, 그 다음 진화는 신라로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자, 만, 신라 이렇게 중심에 있으니까 뭐죠? 남방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서주의, 유년칭거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 있죠.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동국통감의 특징은 그 살인파, 훈구파가 공동으로 저술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팩트 부분은 주로 훈구파들이 이제 저술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논찬 있죠. 인물평가나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살인파, 체포하는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목적을 자주적 입장에서 고대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동국통감이라는 통사를 편찬했다. 보통 통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그 연대별로 구성이 된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자가 들어가면 뭐야? 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게 아니라 공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거야. 그래서 통자가 들어가면 통사, 해자가 들어가면 단대사, 제도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뭐 구성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일단 외기, 뭐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사원 이렇게 구성돼 있고, 동국통감의 의의는 뭐냐면 단군조선부터 고조말까지 우리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제 통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정치적 차원의 정통론은 도입되지 않아요. 정통론이 도입된 건 언제 때죠? 조선 후기 때고,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이제 기자조선, 만, 신라 이런 것들이 문화의 흐름을 이렇게 줄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선 기자조선하고 단군조선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주적 성격과 사대적 성격 같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주하고 사대가 대립된 개념이 아니에요. 자주할 수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죠? 사대할 수 있어.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엄밀한 사대주의자죠. 자주적 정치를 같이 했잖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와 사대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와 사대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자주와 사대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선, 중국도 그걸 인정하죠. 중국도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에요. 속방이야. 그렇지만 뭐의 나라겠죠?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알아서 혼자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공식적 독립국가는 아니었지. 중국의 입장을 땐 언제 독립한 거야?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언제? 청일전쟁 이후 우리가 독립한 거야. 그래서 만드는 협회가 뭐예요? 독립협회잖아. 독립협회 이때 독립은 뭐예요? 그 당시 중국부터 청나라부터 독립하자. 그 내용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사서를 보죠. 16세기 사서. 16세기 사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살인들이 지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강상윤리가 되게 강조해요. 군신, 부자, 남녀 이런 것들 차이를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기자들 강조하고 사대적 성격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박상이라는 사람이 동국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건근이 뭘 썼죠? 동국사라고 썼죠. 근데 박사랑 동국사는 좀 틀려요. 예. 그래서 책 이름은 똑같지만 저자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동국사작이라는 책이 되게 많아. 왜냐면 동국의 역사를 간추렸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한국사 통론의 개론이야. 통론 개론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사 통론 새롭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국사학은 주제 강목복을 일부 하전했죠. 그래갖고 이제 강목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과 목을 나눠 성리학적 가치가 따라서 기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동국통갑을 추계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유교적 인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그래서 독자적 기준에 입각해갖고 절이 인물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눈여볼 게 뭐냐면 사육신을 재평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육신이 그 명예가 회복된 게 언제 때냐면 수종 때인데 수종 이전에 이미 이 사육신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평가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문서습은 박세mon가 지었는데 이거는 역교론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역교론 문제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포제음주 동국사학이 좀 약간 이게 좀 이상한 책보다는 좀 약간 16세기 사서에 맞지 않는 좀 책인데 이 포제음주 동국사학은 유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니파 쪽의 살인으로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16세기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족적 성격이 강해요. 심지어는 15세기 때 사서보다 더 민족주의 성격이 강해. 이 포제음주 동국사에 뭐냐? 책 이름을 중에 포제라고 해서 이 포제는 뭐냐면 본문위의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잡고 음주는 국명과 인명 등을 고유명사의 음을 줄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이제 헤드라인을 뽑는 거죠. 헤드라인. 여러분들 포털뉴스 보면 헤드라인 나오잖아.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조회수가 높아지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헤드라인 뽑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할 때, 했고. 그리고 은과 주를 붙일 때, 은주를 붙일 때 이제 고유 명사에 거기에 음에 주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예를 거서간이라는 사람은 뭐 왜, 친구가 왜 이렇게 큰 말뚝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주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건의 요지에 표제를 달고 고유 명사에 은과 주를 음에 주를 단 체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대적 입장에 박상의 입장에 비판이요. 절이보단 정치제도. 그래서 사대보단 외교항제. 유교적인 성세보단 민족적 성세를 강조했다.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이고 16세기 사서에서 좀 약간 벗어난 사서예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사서들을 좀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사서가 있는가 이렇게 좀 눈여보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기자실기라든지 뭐 기자지, 16세기 때 그 사서들 있죠? 요런 것도 기자를 상당히 강조했다. 기자를 왜 강조했어요? 중국에 건너왔잖아. 중국의 어떤 중화 문화, 이런 것들 좀 뭐냐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8세기 사도에서 동사강목, 발해고, 연료시 기술, 이거 너무 익숙한 것들, 친숙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사서 관련된 문제는 엄밀히는 조선전기 때 볼 거 없고 조선 후기 때가 많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지휘서도 보는데, 지휘서는 이제 지도하고 지휘서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휘서라고 적었는데, 하여튼 지휘서는 두 가지가 있죠. 지도하고 지휘지가 있죠. 지도는 객관적 사실들을 팩트를 제공하고, 지휘지는 거기에 해석을 하는 거죠.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가미된 거죠. 자, 지도는 이제 15세기 지도와 16세기 지도가 좀 다른데, 되게 15세기 지도는 행정 군사의 필요성,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서 국방의 필요성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조선 초기 때 그 지도는 만주까지 표시하고요. 그래서 요와 흥령각 이런 것까지 강조되고, 그래서 그 산천, 산맥, 섬, 교장, 나루토 이런 것까지 다 표시돼 있어. 뭐 군사적 기지까지.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자주적이고 이런 것들 실용적 목적,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대표적인 지도가 홍해강리 역대국 지도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세계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지도예요. 예, 동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지도다. 동양의 최고 세계 지도고 예전에 지도를 덧붙였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좀 약간 실책 지도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너무 크게 그렸죠. 우리나라 컸으면 그게 좋은데 일본은 뭐예요? 되게 작게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제 대륙도 같이 그렸어. 그래서 이제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물론 아메리카는 안 보이지만 이런 그 세계 지도를 그런데도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그린 게 뭐냐면 원나 때 뭐가 들어왔어요? 세계 여러 물정들이 들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중동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양도 있다는 걸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거야.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놨지만. 그래서 이 지도는 중국 중심의 지도지만 나름대로 뭐죠? 그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아예 그 나머지 지역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중국, 일본, 중국과 한국. 일본은 조그맣게 그려놓고 점 하나 찍어놨죠? 그만큼 이제 한국의 그 지식인들 인식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축소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공영만국 정도를 본 거야. 중국에서. 이게 아주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180도가. 중국에 이런 수많은 나라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리적인 어떤 인식관이 깨지면서 역사적 인식관도 어떻게 깨지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공간적인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홍익강리 영대국 지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지금 우리나라 없죠. 그 일본의 어떤 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한국사 길라잡이 거기 그 책 표지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팔도 지도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은 거고, 팔도는 전국 지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선 방역 지도로 해갖고 16세기 있는데, 그 국내 현존 최고의 지도로서 양성제 팔도도를 장성해서 했는데, 존존에 있었던 지도는 이제 없어졌고, 이름만 남았고, 지금 존재하는 지도가 이제 조선 방역 지도고, 전국의 이제 주연을 팔도별로 색깔별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휘지는 이제, 거기에 볼 게 이제 그 신천 팔도지휘지, 뭐, 신중 동국 여지스나, 있고, 해동 제국기, 읍지. 해동 제국기는 외워두시라고 했죠? 신숙주가 이제 일본에 가면서 여러 나라, 그, 일본의 풍습이나 있는 것들 적어놓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신축 동국 여지슬람인데, 동국 여지슬람은 이제, 거기 만주까지 그려놨는데, 요거는 그 압록강 이남으로 그려놨어. 그건 뭐냐면, 이 신축 동국 여지슬람은 누가 편찬한 거야, 이거는? 사림들이 편찬했기 때문에. 사림들이. 자, 근데 이에 반해 동국 여지슬람은 조선의 만리에 나와서 만주를 미수복 지구로 표시해서 부국강국을 목표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할 때 이제 16세기 때 신축 동국 여지슬람은 사림들이 개최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평가 문제를 풀게요. 총괄평가 한번 펴보세요. 총괄평가.
총괄평가가 58페이지 펴보세요. 자, 58페이지 37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세계 지도를 조선 전기 초기 때 제작할 수 있었던 기술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지도의 역사적 의의를 두 가지 기술해보시오. 자, 기술적 배경은 이제 뭘 쓰셔야겠어요? 이스라엘 지도 제작 기술이 원나라 동서교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의 의의는 동양 체계 세계 지도로서 조선 초기 제작 기술 수준을 당시 사람들 세계가 보여주는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홍익강릭 역대국 지도는 외워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거 꼭 외워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지휘과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예. 그래서 예전에 지휘과 문제 오리엔탈리즘이 나올 때, 한 2, 3년 뒤에 또 오리엔탈리즘이 그 역사과에서 물어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좋네.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거 꺼졌네. 잠깐만요. 기출 문제가 111페이지 펴보세요. 어, 111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111페이지 3번 문제. 자, 조선시대 편찬 사서와 그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동국통합은 이제 콩고파 관료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조선, 단군 조선과, 고려 건골 중시였다. 가인데, 이건, 오타가 됐네. 예, 좀 고치시고. 자, 그래서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한 역사 사서인데,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틀렸죠? 훈구파 역사인식이죠. 훈구파가 아니라 살인파 역사인식이죠. 팩트는 훈구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살인파들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제 음주 동국사작. 자, 16세기 살인의 저술로 절의와 사대를 중시하고 유교적 성세를 기술했다. 아니죠. 포제 음주 동국사작은 그 유희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16세기 편찬 사서인데 자주적 입장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다른 어떤 사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서강목은 동일 문화의 개성을 지닌 소중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신라와 바다를 남북국 인식했다. 이건 한치유의 해동 역사. 아니야, 한치유의 이제 안정복의 동서강목인데, 근데 이건 틀렸어. 왜 틀렸냐면 바다를 그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말갈 역사로 인식을 했죠. 이게 단점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남북국으로 인식한 것은 언제나 유독공의 바다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4번을 보면 그 해동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기자조선 이동서를 제기했다. 맞죠? 그래서 그 한치의 해동 역사는 540여 종의 중국과 일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해서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려고 했고 국사 인식에 포괄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자조선 이동서를 제기했는데 기자조선 이동서는 뭐냐면 기자와 마한의 연결성을 부정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보면 기자가 오니까 마한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자가 오니까 기자조선 이동 기자가 이제 오니까
그 당시 이거 제가 잘못했네. 위만이죠, 위만. 예. 위만이 오니까 기자조선의 준왕이 어디로 도망갔죠? 예. 진국이 그 당시 마한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기자조선 마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부정하고 기자조선은 기자조선이고 당군조선은 당군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해.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당군 기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당군하고 어디로 연결돼요? 위만하고 연결되는 거고 요 중간에 있는 기자는 빼면 거야. 그래서 기자조선대로 한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군하고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기자 빼고 위만하는 거. 두 개의 집단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기자조선, 그다음 당군조선, 그 당군조선하고 누가 연결되는 거죠? 위만조선.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그때 준왕은 기자조선이 아니라 누구예요? 당군조선 쪽이. 이해되시겠죠? 근데 기자조선은 그 후에 이제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제 기자조선하고 마한하고 연결하는 그 설 있죠? 기자의 자손이었던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서 저쪽 마한으로 건너갔다는 건 아니다. 당군이 조선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왜곡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측 기사를 너무 많이 이용했다. 일본 서기 같은 것들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답은 4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다 끝났고, 그 뒤로 넘어가서, 뭘 보냐. 자,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다음 시간 하죠. 이것까지 하면 내일 할 것까지 없을 것 같아서. 예. 내일은 제가, 이게 내일 다 끝날 수 있겠다, 보니까. 예,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일은 역교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 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아시고, 역교도는 녹색책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가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